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목사님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네요. 사실 며칠 전부터 대전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장로들하고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하고 회담하는 거, 싱가포르 시간으로 9시, 아침 9시 했죠.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아세요? 태산이 울었는데 쥐 한 마리 나왔다. 별로 결론이 나온 게 없어요. 결론이 나온 게 없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내일이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제가 그 부탁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나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을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도 그렇고 또 내 개인적인 그런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북한 핵무기를 놓고 미국에서 줄창 요구했던 것은 CVID, 좀 완전하고 컴플리트하고 베리파이어블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버시블, 돌이킬 수 없는 것, 돌아갈 수 없는 것,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핵무기가 무서운데 핵무기는 터지면 우리 다 죽죠, 그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떨어지면 여기는 안 죽습니다. 큰 적은 없는데 핵무기도 이제 전략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가 있고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또 이 정식 핵무기가 있고 또 이 더러운 폭탄이라고 하는 유사 핵무기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북한에서 핵무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북한을 업무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하는 북한 들어가면 되게 평양 갔다가 압록강 이렇게 건너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뿐인데 저희는 캐도 원전 짓는다고 하는 동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 속초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 신포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거기를 지금 북한에서는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쏘는 그 기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 부두를. 근데 거기다 그걸 해놨어요. 해놨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 또 뒷동네를 봤기 때문에 북한의 이면을 봤죠. 얼마나 북한이 형편없이 살고 얼마나 못 사는지.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세관 건강 검진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손목을 이렇게 잡아요. 작은 배가 돌아가지고 우리 손목에다가 이렇게 진맥을 합니다. 그게 무슨 건강 검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는 손목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검진을 한다고 세 손가락을 딱 갖다 올리는데 그 손가락 끝에 때가 시커멓게 묻었어요. 시커멓습니다. 위생 관련이 우리하고는 우리 옛날 6.25 직후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보다도 이 핵무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만 무서운 줄 아는데 우리의 죄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이 CVID 해라. 뒤에는 디스멘틀 하라고 하는 게 해체하라, 포기해라, 없애버려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죄가 CVID 됐을까? 완전하게 내 죄가 박멸됐을까?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내가 검증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저는 평생을 한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66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핵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왜 그걸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핵공학을 했는데 핵공학을 제가 공부할 때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핵공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우리가 그 대신에 뭘 배웠냐? 전자공학, 또 토목공학, 구조역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조역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핵물리는 배웠습니다. 핵물리는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연력학 뭐 이런 거. 뭔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다가 다른 거 가르칠 게 없으니까 수학만 연락에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공부 연락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컸고요.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이라는 핵공학을 하나를 배웠는데 그것은 배울 때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10명이었거든요. 우리 클래스가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책이 2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작이 빠르거든요. 책 하나를 교수한테 학생이 하나 빌리고 제가 머리를 탁 굴려봤더니 도서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쫓아갔더니 한 권 있는데 제가 그걸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전에서 원자력 그 사업을 제가 7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2년 전에 이미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폐쇄시켜버렸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고리로 내려가가지고 폐쇄해버렸습니다.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데리고 와서 폐쇄했냐? 원자력 전문가들 다 데리고 와서 폐쇄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밀양 송전탑 반대했던 사람 다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탈원전 하겠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우리 올라오기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한국전력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였습니다. 전기요금을 여러분들에게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제가 해외 발전 사업을 하느라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진국은 전기요금이 싼데 후진국은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기요금이 점점 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봐도 1982년부터인가 우리나라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그 그림이 집에 있는데 뭐 이럴 줄 알아서 가려고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전기요금은 이렇게 갔어요.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 수출품의 단가를 끌어내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때는 입사할 때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게 또 이렇게 중간에 저를 부르셨고 예수 믿지 않아도 저를 잘 지켜주셨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일 수준까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임원하고
또 대전에 있는 정확한 이름이 한전 원자력 연료, 이제 폐연료, 원자로 안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이렇게 그 막대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물 속에 집어넣으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막 열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연료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참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죠.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하면 제가 태어난 해가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8년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71살입니다. 아직 17살 같죠?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친이 공무원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공무원 하셨는데 애가 6이었어요. 조카까지 7을 때리고 키우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고3 때 공부하면서 내가 이를 바득바득 물고 공부를 했던 것은 나는 좀 잘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좀 편안하게 좀 모셔봐야 되겠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구하러 다니면,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면 그 당시 돈으로 어머니 손에 돈은 50만 원밖에 없는데 가서 살만한 집을 가서 보면 70만 원이래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고. 나중에 알았지.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어느 정도 못 살았냐? 지금 북한같이 못 살았어요.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그때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전 입사했더니 68년도에 이미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 원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보다 1968년도에 이걸 시작했던 분들이 저보다 10년쯤 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8년, 9년, 10년 선배들. 그분이 다 서울공대 전기과인데 서울공대 전기과 졸업해서 한전 입사해서 그것도 가장 뛰어난 학생들. 전기과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들. 그때는 갈 데가 없었으니까. 전기과 나오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 한전 들어가거든요. 제일 최고 직장이죠. 그분들 중에서도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을 10명 끌어모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원전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노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WR, BWR, GCWR, 또 캔두, 중수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몇 년을 거쳐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일 문제없는 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업운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났죠. 미국에서 드리마일 아일랜드라는 발전소가 사고 났어. 좀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이 그때는 원전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다 물이 올라와가지고 해일이라고 쓰나미 해일이었죠. 바다 밑에서 깊은 데서 지진이 나서 흔들리더니 물이 올라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났어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고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저보다 8년, 9년, 10년 선배들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들인지.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고 스마트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치적인 아부 떠는 것이고 이 양반들은 진짜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걸 골랐습니다. 68년도부터 10년간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1978년도에 고리 1호기 상업운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였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고리 1호기에 들어간, 고리 1호기가 6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되는데 고리 1호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까요?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밤새 고민하고 결정내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할 때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해서 칼국수집을 해? 말아야 돼. 손님이 올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규모만 차이가 나는 뿐이지 똑같은 것이. 결론이 어떻게 됐냐? 6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1973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1차 석유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계약을 했냐면 제가요, 우리 한전에 저 같은 사람은 덕만 본 사람이고 제 위에 있던 선배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하는데 고정가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가로 계약을 하는 게 있고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적용해주는 변동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50평짜리 집을 짓는데 건축업자하고 짓잖아요. 짓는데 자 평당 내가 400만 원에서 5, 4, 20, 2억에 내가 2억 줄 테니까 다 지어주라. 그런데 집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네가 짓는데 집 짓는 건 사실 기간이 짧으니까 꼭 그렇진 않죠. 짓는데 물건 사오는 대로 내가 주겠다. 가격을 쳐주겠다. 이렇게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그 당시만 해도 7, 8년이 걸렸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배들이요 고정가를 했어요. 2억 3천만 불 고정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석유 파동이 터지니까 모든 물가가 2배 이상으로 뛰어버렸습니다. 누가 손해봤게요? 웨스팅하우스가 손해봤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요 나중에 우리가 좀 가격을 좀 올려줬는데 어마어마하게 손해봤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73년도에 석유 파동 터지고 78년도에 발전소 준공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1년 반을 발전소 운전을 했는데 원가를 딱 뽑았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셨죠? 물론 포항제철도 있고 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가 68년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인더스트리가 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68년에서 70년도 그때 삼성전자 만들었고요. 그때 포항제철 만들었고 현대조선 만들었고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고리 1호기 짓고 바로 고리 2호기 한 번 지어서 성공하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작은 예를 들었는데 가게에 내가 칼국수집 딱 열었는데 1년 반 운영했더니 원가가 회수했어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2호점 내겠죠. 그죠? 바로 옆에다가 2호점 냈습니다. 고리 2호기 하는 나라마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필리핀이 우리 하는 걸 보더니 자기들이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리 2호기 지을 때 자기들은 1호기를 시작했어요. 그 어디다가 했냐? 옛날 메가더 원수가 2차 대전 때 일시 작전상 후퇴했던 반도가 있습니다. 바탄 반도라고요. 거기서 I shall return 하고 일단 후퇴했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바탄 반도에다가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발전소를 지었는데 실패했게요? 성공했게요?
하기 뻔하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필리핀이 너무 민주화됐거든요. 너무 민주화됐거든요. 오버 디모크라타이제이션. 발전소를 바탄 반도에다가 바탄 원전 1호기를 딱 지었는데 거의 다 지었어요. 돈 줄 거 다 줬습니다. 다 짓고 99% 짓고 우리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핫 펑셔널 테스트라고요. 고온 기능 시험 다 하고 이제 완전하게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내겠대. 필리핀 정부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흔적이 나왔어요. 필리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를 어떻게 하느냐. 발전소 돌리지 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이 장충당 체육관 그거 필리핀이 지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있는 옛날 우리 외무부인지 미 대사관 건물인지 거기 있는 그 건물들 다 필리핀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6.25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필리핀에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을 정도로 마닐라에 필리핀이 일본보다도 더 잘 살았던 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거기서 정권용으로 레드크로스를 만났어요. 우리는 상승했고 필리핀은 내리박았습니다. 필리핀이 그렇게 내리박고 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했다가 못 돌아가니까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전기는 부족하고 어떡합니까? 전문용어로 IPP라고 합니다. Independent Power Producer, 독립발전사업자를 주문을 불렀습니다. 정부가 안 되니까, 정부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한전에서 제가 해외사업 본부장이 됐습니다. 본사 올라가서 필리핀에 가서 발전소를 우리가 3개인가 4개인가를 지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지었는데 필리핀이 급했거든요. 발전소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전기만 생산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TOP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Take or Pay. 우리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전기를 우리가 받든지 안 받든지 무조건 전기요금 내겠다. 그러면 호조건이 아니면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들어갔습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본사에 전부로 있을 때는요. 국회를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입을 막았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전력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제발 묻지 마시오. 물으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게 소문난다. 골치 아파진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 질문하지 마시오. 이익은 이렇게 납니다. 자, 물어보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오.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전 떼돈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요. 뒤를 돌아보면 그때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죠. 그죠? 옛날에 이조시대 비참한 나라. 비참한 나라. 제가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썼던 카루이 노래라는 책을 봤더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명나라 군사가 와서 밤새 술 마시고 잔치하고 나면 토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물에다 씻어서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듬하게 굴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잡아먹힌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을 해야 되겠다. 이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분이라 10만 양병을 해야 되겠다. 근데 10만 양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0만 명의 군대도 기를 수 없는 비참한 나라. 국력이 형편없는 나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헬조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뭘 모르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줄을 모른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딸애가 플로리다에 살기 때문에요. 가끔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면 불편해 죽겠어요. 너무 불편해. 옛날에는 한국이 불편한데 미국 가면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미국 가서 75년도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어머니 미국 오니까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천국은 무슨 천국? 한국이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잘 사는 나라. 제가 우리 딸이 이사를 가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안테나 인터넷 선이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신청해야 되잖아요. 한 번 부르면 언제 올까요? 오전에 부르면 한 2시간에 옵니다. 안 오면 선 바꾸거든요. U+ 했다가 안 되면 SK 부르거든요. 금방 옵니다. 미국은 절대 안 옵니다. 오늘 신청하면요, 일주일이 또 옵니다. 일주일이 또 와요. 그건 그게 전 세계 평균입니다. 전 세계 평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냐?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아무리 훌륭한 인재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3년 3을 지내기 때문에 2년 꼬박 생산성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소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뭐하는 짓거리예요? 주희라는 주자가 우리에게 제사법을 가르치더니요, 자기들은 합니까? 중국 제사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성을 했으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제사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제사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지금 나는 데가 많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인종차별합니다. 인간차별합니다. 양반 상놈. 이조 시대는요, 거의 양반이 얼마 없었거든요. 양반은 상놈 우습게 보고요. 상놈은 또 그 밑에 더 쌍놈, 백정, 천민 우습게 보고요. 남자는 여자 사람 취급 안 하고요. 첩 때리고 사는 거 그냥 상식으로 통하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플래카드 써붙이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들 축첩하지 말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어요. 공무원들 첩 때리고 살지 말자. 그거 플래카드 써붙일 정도로 최근까지 그렇게 했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는 정신세계가 불교, 무당 이런 것 때문에요. 팔자 소가, 문명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에 그 전에 사실은 좀 이렇게 데모도 좀 하고 하다가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붙들려 들어갔는데 1899년에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양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감옥에 옛날에 큰 칼 차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좀 갖다 달라고. 그 당시 해외에서 들어오신 그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할 일도 없고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겁이 났어요.
이게 1899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바라본 게 우리나라는 왕정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그걸 이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체면으로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백정들, 쌍놈들, 그 당시 신분이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양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양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파견됐던 누구죠?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들어왔다네요. 무슨 제목인지 몰라도 다 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다 전도하고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고 감옥 안에서 서로 성경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토론하냐? 이사야서와 맹자의 비교 이런 세미나를 감옥 안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천재였대요. 천재라서 고종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로 가서는 안 되겠고 이걸 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젊은이들을 해외로 좀 파견해서 해외 문물을 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 영어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찾다가 보니까 감옥에 이승만이 있더래요. 이승만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만인가 석사, 박사를 다 끝내고 이 양반이 쓴 논문이 Japan Inside Out. 그래서 일본의 그 시커먼 마음을 쓴 그 논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지만 2차 대전 터지면서 진주만 기습이 터지면서 그 논문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반이 아주 유명 인사가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양반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이 터지고 거제도 가보시면 거기 지금 이렇게 그 포로 수용소가 있고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 반공포로 석방했던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맞짱 떴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도 믿을 게 없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에 어떻게 됐냐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을 선거 구호로 내걸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걸었으니까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북진 통일해서 남북 통일할 때까지 전쟁 끝낼 수 없다.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들었습니다. 어떻게 손들었냐? 반공포로 석방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대표를 보냈어요. 미국에서 놀랬거든요. 반공포로 석방은 오늘 일어났던 그 회담 사건처럼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쇼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를 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표를 보냈습니다. 따지라고. 가서 혼 좀 내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미국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이만큼 하고 책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 미군들이 지금 여기서 몇만 명이 죽었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러고 1시간을 따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창문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한번 보라고.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저 새도 자유를 얻으니까 저렇게 좋아하면서 날아가지 않냐. 지금 반공포로가 자유를 얻어서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너 지금 나한테 와서
포로석방했다고 따지는데 너 나한테 오기 전에 기도해보고 왔냐? 기도하고 왔냐? 그리고 갑자기 좀 머뭇거리니까 나는 반공 포로석방을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려서 내가 답을 얻어서 내가 한 거다. 그래서 그 따지는 사람의 분위기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어떤 약속을 받아냈나? 미국이 원조해라. 그리고 미군이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미국은 멀고 북한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미군을 제일 전방에다가 각각 박아놔라. 그걸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계철선은 미국은 한국에 전쟁이 또 터지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 승인 얻으려고 그러면 몇 달 또 걸립니다. 그동안 우리 끝나버립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계철선은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개성 바로 앞에 가 있었죠. 지금은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 원조해라. 원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앞으로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조를 끌어냈습니다. 무상 원조 끌어내고 미군 거기다 박아놓고 한미협정, 그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하죠. 한미군사협정, 자동 개입하는 군사협정하고 그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협상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힘도 하나도 없는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세계 최애 강대국하고 협상을 붙여서 그렇게 얻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양대부흥이 1907년이죠. 아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은 1899년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횟수입니다. 평양대부흥, 그 부흥은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요즘은 부흥회 하면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외치면요 회개하죠. 회개하고 진짜 회개했습니까? 돌아가죠. CVID 안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때 평양대부흥은요 회개하고 여러분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여자하고 살지 또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가서요 첩을 다 돌려보내다. 지금 개념 잘 안 오시죠? 뭐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자기 본부인하고 살고 첩하고 사는 것을 다 상식으로 여기던 때에 그때 돌려보내라고 얘기할 때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고리대금업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리대금 끊었습니다. 술집 차리고 살면 다른 사람들 술 먹이고 그런 걸로 돈 벌고 살면 안 됩니다. 술집 문 닫았습니다. 평양대부흥회 때 문 닫았던 집이 철시했던 집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양대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강도로 한국의 평양에 임하셨다. 임하셨고 오갈 데 없는 이 한민족을 하나님이 사셨다. 바이 아웃 하셨다. 하나님이 사주셨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습니다. 1세대의 전쟁 한 번씩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만 해도 노인전쟁, 청일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렇게 고생하며 살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우리 민족을 사주신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북한에서 왔던 김북한 선교사님 아는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북한이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북한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겁니다. 김씨 부자들 우상으로 놓고 섬기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북한 농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이 한 번도 북한을 안 스쳐갔대요. 태풍이 오면 물론 바람 피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땅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태풍이 안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1974년도인가 몇 년도에 거기 댐을 그 전까지는 태풍이 온다고 댐을 다 열어놔라. 댐을 다 열어놨더니 그 다음에 열어놨다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비가 올 줄 알고 막아놓으니까 물만 다 손해보고 댐이 텅텅 비어서 그 해 농사를 망쳤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댐을 놔둬라. 그냥 있는 그 물이라도 쓰자. 놔뒀더니 그 해는 태풍이 평양을 거쳐서 지나가는 바람에 북한에 있는 댐이라는 댐은 다 터졌다는 거예요. 다 터져서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망친 그 북한의 경제가 오늘날 지금 젓가락이 된 겁니다. 젓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인도는,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일본은 왜 잘 살게 하고, 인도가 꼭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왜 내버려 두고 북한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일본이 어떻게 살건 I don't care. 난 모르겠다. 그건 인도 어떻게 살건 난 모르겠다. 내버려둬라. 그러나 한민족은 내가 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못 봐준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주 우리 신명기 18장 그 뒤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저주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 저주가 북한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굶다가 자식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피폐하게 되버린 겁니다. 제가 북한 가서 봤거든요. 얼마나 못 사는지. 함흥에 가서 봤더니요. 옛날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그거 기억나세요? 굴뚝에 판자, 이만한 폭의 판자로 사각으로 이렇게 찧어서 굴뚝 이렇게 세우는 거. 나 거기 가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 봤던 굴뚝입니다. 전봇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되어 있는 전봇대가 하나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전기선을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함흥에서 저 위에 신포까지 동해안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 남부선 포항에서 영덕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이요 완전히 흙길입니다. 흙길이고 비가 오면 차가 지나가면 중간에 웅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웅덩이는 더 파지고 웅덩이 아닌 것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울뚝울뚝 이렇게 뜁니다. 뛰고 중간에 가다가 보면 터널이 한 1km짜리 터널이 있거든요. 전기불이 없어요. 전기불이 없어요. 시커멓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못 삽니다. 형편없어요. 왜?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왔었죠? 국회에 가서 연설했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억나시겠어요?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표에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자,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먼저 해야 된다. 왜 먼저 해야 되냐? 자유민주주의로 살면 얼마나 번성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얘기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전 트럼프 연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날 38산에 가서 휴전선에 가서 연설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끼어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결국은 못 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이 1시간 늦어졌습니다. 왜냐? 연설문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왜 뜯어고쳤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연설 내용이 그 보더라인에 서서 휴전선에 딱 올라서서 자 보라, 북한 땅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남한 너희 한번 봐라. 지금 남한 너희들이 받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심지어 LPGA에 우승했던 그 자기 골프장에서 우승했던 박성인 얘기가 하잖아요. 우리나라 LPG 선수들이요 얼마나 골프를 잘 치는지. 오늘도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요 1988년도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200회 우승을 했대요. 200회 LPGA를 먹었대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음악은 또 못합니까? 저는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등 했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제가 일부러 틀어봤거든요. 하나도 모르겠더라.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 방탄소년단이 해외 나간다고 했더니요 영국 갔더니 영국에서 8분 만에 3만 개의 좌석이 매진되어 버렸어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잘할까요? 왜 그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미 트럼프의 입으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이 넘버원이다.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를 꼬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한이 이거 샘플이에요. 남한이 샘플입니다. 봐라. 사우스 코리아 한번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야. 봐. 시장만 열고 나오기만 하면 너희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제가요 개성공단 가서 전기 공사를 제가 책임 맡았었거든요. 개성공단에 가가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준공식 할 때 뭐 통일부 장관도 가고 그때 전공용 가고 이제 우리 한전에서 제가 가고 여럿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이 헤드 테이블하고 바로 그 옆인데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북한 기자가 두 개 앉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해서 이놈들한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얘기를 좀 하지? 잘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한민족이 참 우수해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우리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우리가 반도체 개발했더니 반도체도 1등 됐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우리가 조선산업도 일구었더니 조선 1등 했고, 포항제철 1등 했고, 얘기하는 거 자기들 다 알잖아요. 기자들이랑 1등 했고, 전력도 우리나라 1등 했거든요. 이 전기도 이 품질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주파수 체인지 뭐 1등입니다.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기자가 한다는 소리 저를 딱 보더니 아니 선생은 우리를 거기 가입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순간적으로 속이 뜨끔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나올 때 국경선 통과하는 게 있거든요. CIQ라고 얘기하는데 국경선 통과를 1시간을 걸려야 돼요. 아마 저를 놓고 보는 될 것 같아요. 저 에미나이를 잡아주실까 말까. 제가 그날 잡혔으면요 아주 골치 아플 뻔했어요. 골치 아플 뻔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까 또 평양대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 떠날 생각 없죠?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아멘.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대전 시내에 있는 장로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 트럼프가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도망갈까? 아니면 우리나라까지 챙겨줄까? 저는 제 깊은 속에는 아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적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내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냐? 여러분 동성애 얘기 들어보셨죠? 이 동성애가 도덕적인 문제가 꼭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동성애를 어떤 사람들이 시작을 하냐? 막스주의자들이 합니다. 제가 조금 뛰어넘었습니다. 막스가 누구죠? 공산당의 왕조죠. 지금 이미 죽었죠. 공산당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 막스주의자들이 또 생겨났어요. 막스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짓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억압하는 자기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억압하는 조직과 억압당하는 조직이 있다. 억압하는 조직은 이 억압당하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 정의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삼성재벌은 노조를 자꾸 직원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기업주는 억압하는 조직이고 직원들은 이거는 뭐죠? 억압당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는 이게 아주 굉장히 자리가 잡힌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억압하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슬람을 뭐라고 얘기하나? 억압당하는 종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막스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이성애자,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을 억압하는 자로 얘기를 하고 동성애자들을 억압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억압하는 쪽에서 억압당하는 쪽을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혐오 발언을 한다고 얘기해요. 혐오 발언. 그 영어로 얘기하면 hate speech. 그러니까 미워하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 사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건드리냐면 성적인 자유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1800 몇 년도에 그 사람이 나와서 사상적인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의 해방을 먼저 부르짖습니다. 성의 해방을 부르짖고 동성애를 하게 하고 성적인 문란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어디까지 무너뜨리느냐? 왜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냐? 이것까지 이제 건드립니다. 이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마지막으로 무너뜨려야 할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그걸 포스트 모던한 사회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막스주의인데 새로 나온 막스주의, 그래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왜 반대하는 것이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소. 그 사람들의 인권이 있지 않소. 이 가짜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인권.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 이게요, 그냥 인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차별금지, 혐오 발언 금지 이렇게까지 이제 굴러가서 자기들 소수 약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정의감에서 그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political correctness가 아니고 정치적인 사기입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마르크시즘은 우리나라 신좌파라. 신좌파. 여러분들 내일 선거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지금 아무도 저항할 자가 없고요. 우리 기독교 말고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지금 대전에서 우리 성취와 운동하는 이 장로들 또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한국에서 이 네오마르크시즘 없애주세요. 동성애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투표할 때 후보자들 나올 때 이력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동성애 찬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넘었네요. 유다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이단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것. 그 당시에 나왔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에는 똑같이 써요. 똑같이 써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뭘 하냐? 처음부터 육체를 더럽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운동을, 이 사상적인 흐름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국 교회가요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니 이슬람을 제재하지 못해가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많이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간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미 우리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 복음 통일 만들고 복음으로 통일해서 우리 자손 만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몽골로, 남아메리카로 뛰어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